자, 미국에서요, 이 조류 독감의 지속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발병된 지 1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중증 인간 감염자, 인간이 이 조류 독감에 감염이 됐는데, 중증으로 가는 환자,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형 고양이과 동물, 그러니까 고양이도 되겠습니다만은, 고양이과인데 덩치가 큰 것, 뭐, 벵골, 호랑이, 이런 것도 다 대형 고양이과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집단으로 대량 사망하는 그런 피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이후에요. 자, 워싱턴의 한 동물보호소에서는 최근 그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대형 고양이과 동물 20마리가 집단으로 사망했습니다. 살쾡이과와 유사한 동물을 비롯해서요, 또 밥캣, 또 쿠거, 캐나다 스라소니, 또 벵골 호랑이, 벵골 고양이 등등 덩치가 큰 그런 동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이 센터는 지난 2일인가요? 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원인 불명의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유를 내걸어서 임시로 휴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휴장에 들어간 다음에 이 직원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을 상대로. 그런데 그 이후 이들 동물들의 그 조류독감 감염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감염이 확인된 직후 불과 한 2, 3주밖에 되지 않아서 이들 동물들의 떼죽음이 발생한 겁니다. 자, 고양이과의 그 조류독감 집단 감염 원인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이들 대형 동물들에게 감염된 이유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일단 감염된 조류를 섭취하는 육식 포유류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디서 감염돼서 사망한, 감염돼서 이제 조류독감에 감염돼서 죽은 새,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졌으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들 뭐 호랑이나 뭐 벵골 호랑이나 무슨 쿠거 이런 동물들이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그 새를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새가 조류독감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던 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쿠거, 뭐 벵골 호랑이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서 또 다른 동물로 계속 감염이 되니까 이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20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겁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이거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극소수입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명 계세요. 하지만 뭐 전반적인 대체적인 의견은 아직으로서는 뭐 그렇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제2의 코로나 사태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는 대세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계란값 급등, 이 계란값 급등이 더 악화되면서 인간에게 감염되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뭐 인간 감염자, 중증 환자 나오는 것도 더 걱정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계란값, 달걀 가격의 급등이 미 전국적으로 강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란 공급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 계란, 달걀의 사재기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이 조류독감 비상사태를 선제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기금도 좀 받아갖고 빨리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 선포를 해 버렸습니다. 다른 주도 지금 미국 내 심각한 주가 한 5-6개 주가 되는데요. 이들 나머지 주들도 조만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그래서 더 이상 인간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게, 지금으로서는 한 65명에서 75명 정도 인간 감염자가 이미 나왔죠. 그런데 더 확산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요즘 마켓 가면 달걀값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좀 선제적인 조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엊그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사람들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미국이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 해피 할리데이스라는 그 인사말을 놓고 좌우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좌우로 갈리고 있다라 그러니까 무슨 이념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진보적인 사람들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 조금 나이 드신 분, 조금 젊은 사람, 이런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표현이 미국의 전통을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써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층입니다. 그런 보수층의 주장과 비기독교인을 배려하지 않는 인사다 이건.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뭐 불교 신자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되느냐? 이건 비기독교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는 인사말이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진보 중의 주장이 서로 맞붙으면서 올해도 치열한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층은 전통적인 인사말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보층은 아닙니다. 이건 너무 종교적 색채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초월해서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인사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 때 어떻게 인사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70%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한 20-30%는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주는 정도의 좀 얍삽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그렇게 했고, 해피 할리데이스 하면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해피 할리데이스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미국 전역에서 나온 그런 이 분위기가 편승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진보 진영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축제일인 만큼 비슷한 시기에 있는 다른 축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축제 하누카라고 하나요?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옵니다. 1월 초인가요? 있죠? 그 유대인 축제도 있고, 또 그거 조금 지나면 흑인 축제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비롯해서 연초까지는 여러 가지 각종 축제, 또 종교적인 축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에스닉 그룹, 인종적인 그룹의 그 축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통칭해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보적인 진영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피 할리데이스는 2009년에 출범한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전역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사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래서 그때 이제 연말 카드에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일절 쓰지 않았고요. 또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대형 장식도 생략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해피 할리데이스라는 표현을 젊은 층이나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건 뭐 아닙니다. 공화당 사람들이나 또 보수층, 또 나이 있으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스 쓰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소속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2006년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할리데이스라는 표현을 그분은 그때 쓰셨습니다. 그때 나이 좀 있었고 또 공화당 소속이고 뭐 그런 보수층인데도 불구하고 해피 할리데이스라는 표현을 그때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를 이제 기자들이 그때 물었을 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뭐 기독교 신자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크리스마스 전쟁 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 연말의 인사말을 둘러싼 좌우 또는 보수 진보 갈등은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타겟 같은 그 대형 업체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의식해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반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일부 보수층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요, 스타벅스나 무슨 타겟 이런 데는 연말 때마다 가능한 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좀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파이십니까? 아니면 해피 할리데이스 파이십니까? 이게 뭐 편가르기, 파가르기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지 댓글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또는 사용했던 표현은 어느 쪽이신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네요. 자, 한국에서는 최근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보통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5년 이상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치료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5년 이상 생존한 확률이 생각보다 많네요. 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 이제 한국의 기준입니다. 또한 한국 국민의 약 5%가량은요, 암 환자이거나 또는 암을 발병을 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소위 유병자, 병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그걸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유병자라고 한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지금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요. 자, 남성의 경우에는 2021년 지난 1년 동안에 남성 암 환자는 몇 명이 발생했느냐? 14만 7,468명. 14만 7,468명. 자, 그러면 여성은 아무래도 조금 적겠죠? 근데 생각보다 남자들에 비해서 많이 적지는 않아요. 여성은 2022년 1년 동안에 13만 4,579명, 한 10,000명 정도, 얼추 그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남녀 합해서 지난 2022년 1년 동안 암 환자가 28만 2,047명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서 암 발생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로 인해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암 발생이 딴 뜻은 없어요. 이제 옛날 같으면 평균 수명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수명이 55세다. 그러면 암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70대 말, 여자들 같은 경우는 80대 초반 중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발병할 수 있는, 또 암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길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는 지난 2019년보다도 암 발병 환자 수가 늘어났는데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 3년 동안 8.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늘고 있고 또 기대 수명이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뭐 그 때문에 늘고 있고, 여하튼 3년 사이에 8.8% 암 환자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까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죠. 자, 기대 수명, 즉 남성은 현재 기대 수명이 79.9세, 뭐 거의 80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금 한국의 여성 기대 수명은 85.6세까지 사는데, 그걸 전제해서, 그때까지 살 경우를 전제했을 때 남성의 38%, 여성의 35%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5%라고 한 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틀어서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했을 때는 5%인데,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까지 살 경우에 암 발병 확률이 남자는 38%, 여자는 36%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암 발생률은요,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미국의 367명, 영국의 308명보다는 낮았습니다만은 일본의 267명,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좀 적네요. 202명. 보다 한국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3대 대국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암 발병률이 그래도 한국이 좀 안타깝지만 제일 높은 거예요. 미국, 영국보다는 낮지만. 자, 2022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그러면 뭐냐? 갑상선암이었습니다. 12%. 이어서 대장암 11.8%, 이어서 폐암 11.5%, 유방암 10.5%, 위암도 10.5%, 전립선암 7.4%, 그리고 간암 5.3% 순이었습니다. 자, 남녀, 성별로 좀 볼까요? 성별로 본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폐암, 두 번째가 전립선암, 세 번째가 대장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 두 번째 갑상선암, 세 번째가 대장암 순이었습니다. 자, 남성 전립선암과 여성 유방암, 이거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이 다른 암보다도 지속적인 증가가 좀 더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다른 암보다도 좀 더 증가가 높고,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국에서는 암과 관련해서 치료를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병원이 과연 어디냐? 뭐 미국에서는 뭐 텍사스 뭐 MD 앤더슨이라고 하나요? 뭐 거기가 더 유명하긴 한데 요즘은 뭐 UCLA 병원, 뭐 다른 뭐 뉴욕에 있는 병원 이런 병원 뭐 다 잘하죠. 다 잘하는데 뭐 한 2, 30년에는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희 그 당시 그때 회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받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뭐 미국은 아주 좋은 병원,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대도시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디냐? 한국에서는 일산병원이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대장암, 위암, 폐암의 그 적정성 평가에서 일단 이 세 가지만 한 겁니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질환입니다. 매년 그 발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이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높은, 당연하죠.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의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진료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대장암, 위암, 폐암에 대한 이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가장 최근의 평가는 이제 2022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2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그 1년 동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대장암, 위암, 폐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술치료법 또는 화학요법 치료, 키모테라피라고 하죠. 화학요법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등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대장암 부문에서는 92점, 위암은 93점, 폐암 91점으로 모두 90점 이상을 획득하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대장암, 위암, 폐암 관련해서는 일산병원이 제일 좋은 점수를,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1등급. 네, 일산병원, 뭐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닙니다. 보통 뭐 큰 병원은 뭐 병상수 1000개도 넘고 병실 수는 2000개, 3000 베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형 병원. 일산병원은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닙니다. 병실 수는, 그러니까 방은 한 25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 방 하나에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뭐 4인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은 한 250개, 그리고 베드 숫자로 따지면 한 820개? 뭐 그 정도, 800개가 조금 넘는 정도의 병원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병원은 아닌데 한 중형 정도? 뭐 그런 정도인데 작지만 튼튼한, 작지만 우수한, 그런 질적으로는 우수한 그런 병원인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연말에 대목을 보려고 아예 작정한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요, 이번 연말을 맞아서 각종 기념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굿즈라고 하죠. 굿즈. 뭐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뭐 기념품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온갖 종류의 물건에 자신의 이름을 박아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트럼프라는 이니셜이 박힌 개목걸이도 팔고 있습니다. 개목걸이. 그리고 뭐 스웨터를 입은 곰돌이 인형도 팔고 있고요. 또 플로리다 마르라고 저택 모형을 비롯한 그런 인형, 뭐 인형이 아니죠. 그 모형 장난감, 그런 마르라고 자택의 모형, 뭐 피규어인가요? 뭐 그런 것도 팔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산타클로스를 이번에 자처하고 나섰다라면서, 하지만 선물은 돈 주고 사야 한다라면서 비양냥양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대선 기간 동안에 각종 굿즈 사업으로 재미를 봤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는 연말을 맞아서 신제품까지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신제품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개목걸이까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의 온라인 쇼핑몰 트럼프 스토어에 가보면요, 그가 이제 제45대 대통령 했죠.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 하죠. 그래서 45대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45 그리고 4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5, 거의 뭐 $200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평생 뭐 흡연해본 적도 없다. 난 한 번도 흡연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재떨이도 팝니다. 이 재떨이는 $85. 그리고 마가라고 쓰여져 있는 마가 모자는 $38 등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 기념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 이니셜이 박힌, 앞서 말씀드렸죠, 개 목걸이, 뭐 개줄 이런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리쉬라고 하죠. 이 개 목걸이도
팔고 또 애견용 선물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많이 있고 또 이제 각종 스티커, 뭐 각종 인형 등등의 그냥 이름 다 찍어가지고 어린이용 선물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선물 주는데 트럼프라고 써있는, 이름이 써있는 그런 선물을 어린이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상당히 이게 어찌 보면 뭐 부정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세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부모가 트럼프라고 써져 있는 어린이 장난감 써서 아이에게 주겠다는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하튼 사회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여하튼 그거는 뭐 차치하고 일단 트럼프의 연말 대목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자, 그래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빨간색, 공화당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그 리쉬, 개 목걸이는 싼 건 $20, 비싼 건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개 기르는, 반려견을 기르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해당 쇼핑몰은 이들 상품을 뭐 $28짜리, 근데 이들 상품을 그냥 그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개목걸이 2개, 잿더리 1개, 또 스웨터 3개 살 거야 해서 클릭을 하고 나가려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사고 나가지 마시고 당신은 누구에게 선물을 할 겁니까? 그러면 선물을 할 때 $28짜리 트럼프 이름이 새겨진 포장지로 포장해서 선물을 하십시오 라면서 $28짜리 포장지도 팔고 있고요. 아니면 포장하기가 좀 싫으면 가방에 담아서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2개 세트에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2개 세트에 $14 하는 트럼프 페이퍼백이에요. 종이 가방에 담아서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결제하기 직전에 이 종이 가방까지 $14에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매장보다도 아주 꼼꼼한 마케팅 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굿즈 파리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수입용 카드라든지 비싼 운동화, 막 금칠한 운동화, 그리고 시계, 또 자신의 이름을 사인한 성경책 등 온갖 굿즈를 판매해 왔고요. 또 대선 기간에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한껏 사용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SNS에 시리아 내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올리는 그런 와중에도요, 중간중간 크리스마스 이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이 될 멜라니아 트럼프 역시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의 크리스마스 장식과 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목걸이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인터뷰나 때만 되면 틈틈이 깨알 장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달 취임식을 앞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전까지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이 같은 돈벌이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굿즈 판매 수익은 정치나 자선활동 단체가 아닌 트럼프 일가의 개인 사업체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트럼프 그룹에 들어간다, 수입이 거기에 귀속된다라면서 트럼프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굿즈를 판매하거나 대통령이 퇴임 후 연설 및 회고록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트럼프처럼 선거 관련 상품을 선거 유세 때 팔거나 또는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이런 물건들을 팔면서 개인 사업체로 그 돈을 집어넣는,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측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수십억 달러 이 부동산 제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그동안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 부동산 제국에서 손을 떼야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또 대통령 월급도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순자산 가치가 그는 감소할 것인데 이까짓 거 파는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대수롭느냐, 우리는 전혀 이상 없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굿즈 사업의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판매에 골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라는 4, 50년 전 그 길가에서 많이 하던 건데 죄송합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니요, 거기 들어가면요, 트럼프 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정말 고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어느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골라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 사는 건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수익을 가능하면,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수익을 자신의 사익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수익을 쓸 수 있도록 트럼프 뭐 non-profit 무슨 organization 이런 걸 만들어서 글로 돈을 넣어서 좋은 일 하는데 썼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2%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트럼프와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민생 경제 몇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와인 몸값이 요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와인일 경우에 가격 하락은 더 큽니다. 런던 국제 와인 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스당 무려 2만 파운드가 넘던 유명한 부르고뉴 와인, 그 도메인 주르주 루미에, 이 프랑스 와인의 그 2020년 빈티지는 최근에 2만 파운드가 넘게 팔렸는데 최근에는 거의 반값인 11,000파운드에 거래됐다는 것입니다. 한 47, 8% 뚝 떨어진 것, 49% 뚝 떨어진 거죠. 국제 고급 와인 거래소 자료를 보면 고급 와인일수록 이 하락폭은 큽니다. 뭐 40%, 45%, 50%씩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고급 와인들이 많습니다. 고가 와인 시세를 분석하는 이 버건디 15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는 현재 그 연초 대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 이상 가격이 급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빈티지 샴페인 지수는 약 10%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큰손 중국인들의 지갑 때문입니다. 이 명품과 고가 시계, 또 고급 와인까지 팍팍 사들이면서 이제 과시하는 소위 플렉스라고 하죠. 과시하는 성향의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중국의 그 큰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으로 갈수록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급 와인 시장은 이 고금리의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시사한 연준이 내년 주요 여러 나라들의 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다시 높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경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인 뉴스는 끝난 거고요. 자, 민생 경제 뉴스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내년에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죠. 저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일주일 만에 다른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속도를 늦추려고 했는데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다시 높일 것이다. 라는 완전히 상반된 분석이 나온 겁니다. 더 커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우려한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로 몰리면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금융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유럽 경제 엔진인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정치 불안, 또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인 브라질의 환율 급등, 또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침체, 또 중국이 인구가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등등등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릴 이유가 너무 많다라면서 연준이 그 때문에 내년 총 4차례에 인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에는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좀 속도를 늦추면서 1년간 총 2번 정도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그것도 뭐 빅 컷도 아니고 0.25 스몰 컷, 어나더 0.25%포인트 스몰 컷 한 2번 정도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아니다. 0.25%포인트라면 최소 한 4번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다시 높일 것이다라는 좀 새로운 분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금리의 인상이나 동결 또는 인하 이런 것들은 우리 민생 경제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가끔 뭐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좀 무게 있는 비중 있는 그 분석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뭐 더 빨라질 것이다. 아니면 좀 늦춰질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금리 관련 소식은 제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금리가 내릴 때 우리 경제에게 또 우리 민생 경제에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 금리가 오르면 왜 오르는 것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어느 날 좀 날 잡아서 이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좀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경제 세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내년 1월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도 뭐 비트코인 뭐 요만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달 초에는 엄청나게 올랐죠. 10만 달러 뚫고 들어가서 10만 5천 불, 뭐 10만 8천 불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보면서 뭐 혼자서 실실 웃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팍 떨어져서 9만 3천까지 떨어졌다가 뭐 어제 오늘 사이에는 한 9만 7, 8천까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는, 뭐 코인은 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것은 조금 오르고 내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장기 투자를 바라본다면 일희일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서 이 산타 랠리의 흐름을 지금 탄다면, 이번 연말에 산타 랠리 흐름을 딱 타주기만 한다면 내년 초에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한 번 더 뚫고 나가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가인 배틀 룬데라는 사람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번의 사이클을 봤을 때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마지막으로 역대 최고값을 돌파하기까지 평균 318일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가였는데 다시 올리고 내리고 뭐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요거보다 더 높은 최고가를 경신하기까지 318일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번 반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지난 3월 5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18일이라는 그 평균 기간을 이번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1월 17일 새로운 역대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측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년 1월 17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 1월 17일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인 1월 20일과 매우 가까운 날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거기다 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내가 취임하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들도 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대놓고 막 크게 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그 회사에 투자도 해놓고 이런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막연한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들이 모일 때, 그런 자금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게 아마 내년 1월 17일을 정점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게 취임식 3일 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전적으로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것을 권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주식이나 주가 얘기 또는 비트코인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제 기억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제 내년 1월 20일 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알아놓으시면 나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절대로 이런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그 관련 소식이 계속 추가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 오늘도 마음 아픈 그런 소식 업데이트 돼서 들어와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전할까?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러시아 쿠르스크로 가보겠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드론 공격에 큰 희생을 연일 당하고 있는 그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병사 한 명이 미끼가 되어서 드론을 저격하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제 그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그 공책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 공책 안에는 어제 보도해드렸죠. 자신의 부모님한테 그 미처 보내지 못했던 그 손으로 쓴 손글씨 편지가 있었죠. 보내지도 못하고 그 병사는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몇 가지 수첩에 적어놓은 것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또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북한군의 그 드론 사냥법을 그 공책에 썼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또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수첩에 전술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드론이 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3인 1조, 3명이 한 조가 돼서 드론을 유인하면서 이제 드론을 격추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드론과 한 7m 정도 떨어져라, 거리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사격을 할 사람인데 그 2사람은 한 10m 정도 거리에 위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나 여기 있어.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다니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병사를 이제 드론이 딱 주시하면서 드론도 멈추겠죠. 그래서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라면서 왜? 그 가만히 서 있는 그 병사에게 사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폭격을 가하기 위해서 드론이 잠시 멈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한 명은 미끼가 돼서 가만히 서 있고 나머지 2명이 드론에게 사격을 일제히 가해서 드론을 제거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그 나름대로 방책이라고 하면 방책인가요? 그런 전술을 만들어서 공책에 막 끄적끄적 그림과 함께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서 이게 진짜 북한의 전술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그렇게 하라고 임시방편으로 가르쳐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전술은 정말로 살아있는 북한 병사를 미끼로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전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북한군이 이미 3,000명을 훌쩍 넘어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병사들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드론이 갑자기 나타나서 머리 위에서 막 폭격을 해대니 이 북한 병사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참 엄청나게 고민을 한 모양인데요. 결국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대처법이라는 것이 3인 1조가 돼서 너는 드론이 나타나면 가만히 서 있어라. 서서 드론이 너를 조준하도록 유도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2명이 같이 드론을 사격해서 드론을 퇴치할게.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전술을 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동토의 도시, 좀 눈밭의 도시, 쿠르스크 그 눈밭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소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그저 계신 그곳에서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